야, 거기 뭐 하는 거야? 빗속의 종로 골목, 괴한들에게 짓밟히던 한 노인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도움을 부를 힘도 없던 그 순간, 야식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청년이 오토바이를 내던지고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눈 뜨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현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하려던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해지시길 바랄게요. 종로 귀금속 거리. 이른 아침부터 골목 양쪽으로 늘어선 쇼윈도에는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가장 오래된 금은방 거리, 그곳에서도 가장 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73살의 강복자였습니다. 아침 9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유리 진열장을 행주로 닦는 것이 복자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빼곡히 들어선 금팔찌와 금반지들은 복자가 50년 넘게 이를 악물고 쌓아 올린 전부였죠. 종로 바닥에서 복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귀금 속 도매상들 사이에서는 강 사장이라 하면 고개부터 숙이는 분위기였고, 재개발 바람이 불 때마다 건설업자들이 복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만큼 이 바닥에서 복자의 입김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여자에게도 세상에서 딱 하나 말랑말랑해지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손녀 강서연 33살. 복자에게 서연은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세상 전부였습니다. 서연이 어릴 때 감기에 걸리면 복자는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서연이 대학에 붙던 날에는 종로 금은방 거리 상인들을 죄다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서연이 웃으면 복자의 온 세상이 환해졌고, 서연이 울면 복자의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 서연이 어느 저녁 복자 앞에 앉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서연의 볼이 발그레한 게 분명 좋은 일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복자는 금팔찌 재고를 세다 말고 안경 너머로 서연을 슬쩍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복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고를 세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죠. 서연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긴장이 뒤섞인,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데? 서연이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복자의 가슴을 먼저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우야. 아직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착하고 성실하고. 배우. 복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동작이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배우. 그 두 글자가 복자의 귓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꿈을 입에 달고 살았던 남편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말꼬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지만 복자는 서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돈은 벌어?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한 박자 쉬고 나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배달도 하면서 버티고 있어. 근데 할머니, 돈이 다가 아니잖아. 복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말. 그 한마디가 복자의 가슴 한복판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을 복자 자신이 50년 전에 똑같이 했었으니까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억양까지 똑같았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사랑이면 된다고 믿었던 21살의 자기 자신이
지금 서연의 얼굴 위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에게는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은 아문 것 같지만 안쪽은 여전히 시큰거리는 오래된 칼자국 같은 상처였죠. 21살의 복자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될 그 남자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언젠가 무대 위에 서겠다는 꿈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푼이 전부였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그 얼굴 하나만 보고 복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친척들이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1살의 복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랑이면 되지, 돈이 뭐가 중요해. 그 자신만만했던 복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복자는 뼈에 새긴 것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무대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꿈은 빚이 되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수도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고 마지막에는 전기까지 끊겼습니다. 한겨울에 이불 세 겹을 덮고 어린 아들을 가슴에 안은 채 잠이 들던 밤을 복자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밤 아들이 엄마 배고파하고 중얼거렸는데 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엌 찬장을 다 뒤져도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내일은 맛있는 거 해줄게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뒤에야 복자는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자는 새벽 시장에서 생선 비늘을 긁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갈라져 피가 맺혀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늘이 튀어볼에 달라붙는 걸 닦을 겨를도 없이 손을 움직이던 그 새벽들이 복자의 젊은 날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비를 댈 형편이 안 되어 이 집 저 집 돈을 빌렸지만 빌린 돈이 채 마르기도 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복자가 받아든 건 조의금 봉투가 아니라 밀린 월세 고지서 더미와 채권자들의 전화번호 목록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전부가 그것이었습니다. 복자는 이를 악물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바르게 자랐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손녀 서연이 태어났습니다. 복자는 비로소 살아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가 서연을 안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지독했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겨우 3살이던 해의 겨울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탄 차가 빙판길에서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복자는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귀 안에서 윙하는 소리만 울렸고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병원 영안실 앞 복도에서 복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등줄기까지 올라왔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복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3살짜리 서연이가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안 오는지 모르는 아이는 복자를 올려다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머니 하며 두 팔을 벌리는 아이의 웃음이 복자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복자는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3살짜리의 작은 체온이 복자의 목덜미에 닿자 참고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든 서연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복자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고생은 절대 시키지 않는다. 죽어도 절대로. 그래서 복자는 서연의 말이 무서웠던 겁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그 말이
50년 전 자기 입에서 나온 바로 그 말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을 믿었다가 어떤 지옥을 건너왔는지 복자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테이블 위에 양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손녀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걸을까봐, 같은 눈물을 흘릴까봐 뼛속까지 무서운 할머니의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공포를 잊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두려움 대신 완고함만 보았을 뿐이었죠. 안 된다. 할머니. 서연아. 할미가 왜 이러겠니?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 배고프면 사랑이고 뭐고 다 부서져. 할미가 직접 겪어봐서 아는 거야. 그 사람은 다시 생각해. 응?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나보고 어떻게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복자의 턱이 굳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건 복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머릿속에서는 50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했던 말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안 돼. 복자야, 제발 정신 차려. 그때 복자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고 그 대가를 평생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손녀만큼은 같은 길을 걷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할미 말 들어. 제발. 복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단호함 뒤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서연의 귀에는 단호함만 들렸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턱 끝이 가늘게 떨리는 건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그래. 내 마음은 한 번도 안 물어보잖아.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문을 밀고 나가버렸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며 달그락하는 소리가 울렸고 서연의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 복자 혼자 남았습니다. 쇼윈도의 조명이 진열장 유리에 반사되어 복자의 얼굴 위로 차갑게 부서졌습니다. 복자는 한참 동안 서연이 나가버린 유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에 눈가가 붉어진 늙은 여자. 복자는 그 얼굴을 보다가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자기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서연이 앉아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쓰던 물컵이 반쯤 남은 채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물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입을 댄 자리에 희미한 립글로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자국 하나가 복자의 가슴을 쥐어짜듯 조여왔습니다. 복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름진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미워서가 아닌데,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건데. 복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약해지면 허락해버릴까봐 이를 꽉 담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매정하게 막아선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복자의 가슴 깊은 곳에 40년째 묻어둔 한 사람의 그림자가 곧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시 떠오르게 될 거라는 것도요. 서연이 가게를 나간 그날 밤 복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아까 서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 돌아서던 그 얼굴. 할머니는 맨날 그래 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
복자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지만 감으면 감을수록 서연의 표정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복자는 몸을 돌려 옆으로 누웠습니다. 베갯머리 밑에서 손끝에 닿는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천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은비녀 하나. 복자는 어둠 속에서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비녀의 표면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꽃잎을 겹겹이 새긴 문양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늬. 40년을 만져왔으니 눈을 감고도 그 모양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비녀를 만들어줬던 그 손. 복자는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40년 전 그 사람의 얼굴이 천장 위로 아른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49제를 치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복자의 손에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고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복자는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새방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말리는 걸 듣지 않았다고 등을 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 안 듣는 딸에게 줄 동정은 없다는 거였죠. 복자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종로까지 걸어왔습니다. 버스비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걷다가 지쳐서 엄마 다리 아파하고 울었고 복자는 아들을 업고 나머지 길을 걸었습니다. 종로 귀금 속 거리 끝자락에 있는 작은 금은방에 일자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게 전부였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사장은 복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사람 안 구해요. 복자는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복자는 가게 앞에 서서 사정을 했습니다. 돈 많이 안 줘도 됩니다.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사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복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허드렛 일이야. 바닥 쓸고 닦고 포장하고 돈은 거의 못 줘. 복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겨우 나왔습니다. 그렇게 복자의 종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가게 허드렛 일로 받는 품삯은 아들 밥값에도 빠듯했습니다. 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혼자 빈 방에서 복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복자가 늦은 밤에야 돌아오면 아들은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복자는 아들에게 줄 밥을 먼저 챙기고 자기 끼니는 건너뛰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이 사흘, 나흘째 이어지자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뒷골목에서 바닥을 쓸다가 복자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빗자루를 잡은 손에서 힘이 쭉 빠지더니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쓰러지면서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복자는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짚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떠도 시야가 흐릿했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사장이 보면 잘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잘리면 내일부터 아들 밥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들한테 마지막 남은 계란 하나를 붙여줬는데 아들이 엄마는 안 먹어 하고 물었습니다. 복자는 아침에 다 먹었어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복자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들어온 건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여기저기에 검은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불에 그을린 듯 거뭇거뭇했습니다. 세공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남자는 복자의 상태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복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자는 부축을 받으면서도 괜찮습니다 하고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뿌리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복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말이 부끄러워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자의 팔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밥집이었습니다. 남자는 밥 2그릇 주세요 하고 주문한 뒤 복자를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와 하얀 쌀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복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는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자존심이 숟가락을 잡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 복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식당 안에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복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남자는 못 들은 척 자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심한 배려에 복자는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한 밥알이 혀 위에서 퍼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복자가 울면서 밥을 먹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밥을 먹으며 기다려줬습니다. 복자가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강복자요. 복자 씨, 손 좀 보여줘요. 복자는 영문을 모른 채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복자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생선 비늘을 긁고 걸레를 쥐어짜고 아이를 업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남자의 눈은 그 안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고 길어. 이 손이면 금을 만질 수 있겠네. 복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빙긋 웃으며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지용석이라고 해요. 이 근처에서 세공일을 하는 사람이야. 혹시 관심 있으면 기술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게 복자와 용석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용석은 복자에게 세공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이 끝난 뒤 용석의 작은 작업실에서 복자는 금을 다루는 법을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불의 세기를 읽는 법, 실처럼 가느다란 금줄을 꼬는 법, 보석을 틀에 물리는 법. 복자의 손은 용석의 말대로 금을 다루기에 잘 맞았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아래 숨어있던 섬세한 감각이 금을 만지는 순간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용석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골목에서 혼자 세공일을 하는지 복자가 물어도 용석은 그냥 씩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가르칠 때만큼은 한치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금은 거짓말을 못해요. 손끝에 마음이 실리면 금이 알아. 대충 하면 금도 대충 나와. 복자는 용석의 말을 새겨들으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석 달이 지나자 간단한 반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반년이 지나자 복자의 솜씨를 본 가게 사장이 허드렛일 대신 세공 파트로 복자를 옮겼습니다. 품삯이 올랐습니다. 아들 밥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작업실에서 기술을 가르치던 용석이 불쑥 말했습니다. 복자 씨, 한 가지만 기억해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사람한테 받은 은혜는 잊으면 안 돼요. 기술은 손에서 나오지만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거든. 용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이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인 것처럼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용석의 작업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주인에게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 사람 짐 빼고 나갔어.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복자는 멍하니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떠나다니. 인사도 없이.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앉아서 금줄을 꼬고 있었는데. 복자는 문고리를 잡아보았습니다. 차가운 쇠 감촉만 손에 닿았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던 그 문틈이 이제는 그냥 시커먼 틈일 뿐이었습니다. 복자의 가슴에 허전함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뭔가가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복자가 손을 뻗어 꺼낸 건 낡은 천주머니 하나였습니다. 안에 작은 은비녀가 들어 있었고 종이 쪽지가 한 장 함께 접혀 있었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복자 씨에게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부도 없고 이유도 없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달랑 한 줄. 복자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녀의 표면에는 용석만의 세공법으로 새겨진 꽃잎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겹겹이 포개진 꽃잎들. 복자가 반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지만 끝내 따라하지 못한 기법이었습니다. 용석의 손끝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무늬.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앞으로도 볼 수 없을 단 하나의 손길이 이 작은 비녀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비녀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닫힌 작업실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 복자는 용석을 찾아 헤맸습니다. 종로 골목골목을 뒤졌고 세공업자들을 만날 때마다 지용석이라는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용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복자는 용석에게 배운 기술로 자기 가게를 열었고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가장 큰 가게를 가진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비녀는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잠잘 때도 베갯머리에 두고 가게에 나갈 때도 품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용석에게 받은 은혜를 갚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복자의 가슴에 박힌 가장 오래된 못이었습니다. 복자는 어둠 속에서 은비녀를 다시 천주머니에 넣고 베개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울먹이던 얼굴과 용석의 빙긋 웃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 이 순간의 복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밤 복자의 목숨을 뒤흔들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저녁 종로 귀금속 거리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늘게 시작된 빗줄기가 오후가 되자 점점 굵어지더니 밤이 되자 거의 쏟아붓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복자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거래처에 넘길 금반지 3점의 포장을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빗소리가 쇼윈도 유리창을 두드리는 가운데 복자는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포장을 마치고 금고 문을 잠근 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복자는 가게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우산을 펴는 순간 바람이 불어 우산살이 한쪽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복자는 혀를 차며 우산을 바로잡았지만 바람이 하도 세서 우산이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외투 어깨가 금세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복자의 집은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큰 길로 돌아가면 가로등도 밝고 편의점 불빛도 있었지만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날에는 뒷골목 지름길을 택하곤 했습니다. 40년 넘게 다닌 길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골목이었죠. 오늘도 복자는 별 생각 없이 뒷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져 있었고 빗소리만이 좁은 벽 사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어둠이었지만 오늘따라 묘하게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복자는 발걸음을 조금 빨리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아니 셋. 빗소리에 묻혀 있다가 갑자기 가까워진 발소리에 복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그중 하나가 복자와 눈이 마주치자 걸음이 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복자는 우산을 내팽개치고 앞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3살의 다리가 젊은 남자 셋의 속도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 구두가 헛디뎠고 복자는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거친 손이 복자의 외투 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복자의 몸이 뒤로 확 당겨졌습니다. 등이 골목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충격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뒷머리가 벽에 스친 자리가 얼얼하게 저려왔습니다. 우산은 이미 저만치 나뒹굴고 있었고 빗물이 복자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남자 하나가 복자의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매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갑을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복자 사장이지? 남자의 입에서 복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복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종로 바닥에서 좀 오래 버티셨는데 이제 슬슬 정리하실 때가 된 거 아닌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복자의 가방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방이 젖은 바닥에 부딪히며 안에 있던 소지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갑, 열쇠, 그리고 품속에 넣고 다니던 천주머니까지. 복자의 눈이 천주머니에 멈췄습니다. 은비녀가 들어있는 그 주머니가 빗물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강도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온 거다. 종로 바닥에서 40년을 살아온 복자의 감각이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게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낯선 남자들,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사업방해 전화들, 복자의 상권을 통째로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자들,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공포가 그것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복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공포가 성대를 틀어막은 것처럼 입만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남자 하나가 복자의 팔을 비틀었고 또 한 명이 복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복자는 젖은 바닥 위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복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빗물과 뒤섞인 흙물이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등 위로 누군가의 발이 올라왔고 복자의 몸이 바닥에 짓눌렸습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왼쪽 옆구리를 관통했습니다. 복자는 고통의 신음을 흘렸지만 빗소리에 묻혀 그 소리는 골목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도와줘요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숨이 차서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두덩을 타고 흘러들어 시야가 뿌옇게 번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복자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가게에서 울면서 나가던 서연. 할머니는 맨날 그래 하고 돌아서던 서연의 뒷모습. 마지막으로 본 손녀의 얼굴이 그 표정이라는 게 맞고 있는 고통보다 더 아팠습니다. 화해도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가? 복자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굉음이 골목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좁은 골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괴한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토바이가 골목 입구에서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젖은 바닥 위에서 삐하고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비를 입은 청년 하나가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등에는 배달 가방이 매달려 있었고 우비 아래로 운동화 끈이 풀린 채 질질 끌리고 있었습니다. 야식 배달을 막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청년은 골목 안쪽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노인, 그 위에 올라선 남자들. 상황을 파악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셋대 하나.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건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진 노인의 하얀 머리카락에 멈춰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백발. 고통으로 일그러진 주름진 얼굴. 저 할머니가 누군가의 할머니라는 것, 저 할머니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것.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청년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달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비켜. 청년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가르며 터져나왔습니다. 괴한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청년을 향해 거칠게 팔을 휘둘렀습니다. 주먹이 청년의 왼쪽 볼을 스쳤습니다. 청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지만 발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이를 악물고 복자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괴한 하나를 어깨로 밀쳐내고 바닥에 쓰러진 복자 위에 자기 몸을 엎었습니다. 등으로 복자를 감싸 안은 겁니다. 발길질이 청년의 등에 꽂혔습니다. 한 번, 청년의 몸이 움찔했지만 팔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 하는 신음이 이빨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세 번째 발길질이 청년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을 때 청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복자를 아는 두 팔만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이 팔을 풀면 이 할머니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청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눈 뜨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빗물에 젖은 청년의 목소리가 복자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비에 젖고 맞고 피가 나면서도 모르는 노인을 감싸 안고 있는 이 청년의 체온이 차갑게 식어가던 복자의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괴한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허둥지둥 골목 반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녹아들 듯 빠르게 빠져나간 그들의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골목에는 청년과 복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청년은 복자를 아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우비 아래로 피가 빗물에 씻기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터졌고 등에는 발에 찍힌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청년은 자기 상처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자의 어깨를 부여잡은 두 손에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구급차 올 거예요. 조금만 버텨요. 눈 감으면 안 돼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복자를 놓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복자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청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 볼에 멍이 들기 시작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몸을 던진 이 청년의 눈에는 복자가 40년 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처음 느끼는 온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복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빗소리가 멀어지고 청년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세상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자신을 감싸 안은 청년의 팔에서 전해지는 체온이었습니다. 빗속인데도 따뜻한,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복자의 의식이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복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복자는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방이었습니다. 코끝에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고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가 삐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복자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옆구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는 신음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그제야 어젯밤 일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빗속의 골목, 검은 옷의 남자들, 벽에 부딪히던 충격,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감싸 안았던 따뜻한 체온.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복자가 눈을 뜬 걸 확인하고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환자분 깨셨어요? 많이 걱정했거든요. 간호사는 혈압을 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자는 멍한 채로 듣고 있다가 문득 궁금한 것이 떠올라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여기 데려온 게 누구예요? 간호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우비 입고 온몸이 피범벅이었는데 자기 치료는 됐다면서 할머니 먼저 봐달라고 난리였거든요. 입원 수속도 그 청년이 했어요. 보험증도 없이 자기 이름으로 보증을 서겠다고 하더라고요. 복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밤새 복도 의자에서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갔어요.
나가면서 할머니 계시면 연락 달라고 번호 남기고 갔거든요. 복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기가 다친 것도 내버려두고 복자를 병원에 데려왔고 밤새 복도에서 자면서 지켰고 자기 이름으로 보증까지 섰습니다. 복자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연은 복자를 보자마자 침대 옆으로 달려와 복자의 손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내가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무는데 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복자는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 별거 아니다 하고 다독였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훌쩍거렸습니다. 할머니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서연의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출근 전에 들러 밥을 챙기고 퇴근 후에 다시 와서 밤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복자는 그런 서연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 가게에서 서연을 울린 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연만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복자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과일 봉지를 든 청년이 멋쩍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운동화 끈이 풀린 채였고 볼에는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왼쪽 입술 위에 딱지가 앉아 있었고 손등에도 까진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복자는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을 안아 올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 그날 그 청년이구나. 현수는 과일 봉지를 내려놓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을까봐 계속 걱정됐어요. 복자는 현수의 손등에 남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껍질이 벗겨져 딱지가 앉은 자국들. 자기를 감싸다가 바닥에 쓸린 상처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복자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40년 넘게 종로 바닥에서 온갖 사람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남을 위해 몸을 던진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자기도 다쳤잖아요. 현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멍이 든 볼 위로 웃음이 퍼지니까 되려 아파 보였습니다. 그냥요. 할머니가 위험한 거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그랬을 거예요. 아무나 안 그래. 복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눈앞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져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배달 가방까지 내동댕이 치고 뛰어들었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멍투성이 손이 포개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현수는 그 뒤로도 낮 시간에 한 번씩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이나 빵 같은 소소한 것들을 사들고 왔는데 포장 상태를 보면 편의점에서 산 저렴한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퇴근 후 저녁에 찾아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현수가 가져온 봉지를 받아들 때마다 이 청년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복자가 물었습니다. 직업이 뭐니? 현수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배우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배우. 복자의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며칠 전 서연이 한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배우야, 아직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설마. 복자는 현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는 남자도 배우라고 했습니다. 배달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도 배우의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복자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그 생각을 꾹 눌렀습니다. 서울의 배우가 한두 명도 아니고 배달하는 젊은이가 어디 한둘인가요?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는 살 수 있어? 현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배달도 하고 세공 부업도 좀 해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라. 세공? 복자의 눈이 번뜩 뜨였습니다. 세공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 단어에 이렇게 반응하는 건지 복자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 뿐이었습니다. 세공을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네. 할아버지가 세공 장인이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어요. 복자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서 일하셨는지, 혹시 종로에서 일하신 적이 있는지. 하지만 왜 그런 걸 물어봐야 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겠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풍기는 묘한 친근함. 처음 만난 사이인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 이 공기. 복자는 그 느낌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품속에 넣고 다니는 은비녀가 떠오른 건 왜인지도 모르겠었습니다. 현수는 복자가 태어날 때까지 낮마다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자기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올 때마다 뭔가를 하나씩 사들고 오는 게 복자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서연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을 챙기고 병원 현관을 나서는데 복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퇴원이시죠? 제가 가려고 했는데 배달이 잡혀서요. 골목길은 다니지 마시고 큰 길로 다니셔야 해요. 알았죠? 복자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현수의 목소리에 작게 웃었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현수야. 전화를 끊고 차에 오르면서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서연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서연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복자 앞에 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치마 끝을 만지작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봐줘. 한 번만. 복자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싶었지만 서연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얼굴이었습니다. 만나보고 싫으면 그때 반대해도 돼. 근데 얼굴도 안 보고 안 된다고 하면 나는 너무 억울해. 서연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고 버티는 서연의 모습이 복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가게에서 울며 뛰쳐나가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억울함이었지만 지금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이 한마디를 준비했을지 복자는 알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서연의 빨갛게 부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위로 죽은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들도 저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말하던 날, 복자에게 허락을 구하던 날, 아들의 눈도 딱 저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때 복자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고 아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짧았지만요. 그 기억이 복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만약 또 반대했다가 서연이 정말로 등을 돌리면 어쩌지. 이 세상에 남은 가족이라곤 서연이 하나뿐인데 서연마저 잃으면 이 늙은이한테 뭐가 남지. 복자의 머릿속에서 두려움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서연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서 고생하는 것도 무서웠지만 서연을 잃는 것은 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복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다가 복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딱 한 번이야. 한 번 보고 결정한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울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우는 모습을 정면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열장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복잡한 감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복자는 그날이 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어떤 남자가 나타날지, 그 남자를 보고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서연이 또 울게 될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타날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상견례 당일 아침, 복자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곱게 접어둔 한복을 꺼내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꺼내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이 한복은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일이 없었으니까요. 복자는 한복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저고리 매듭을 묶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3번을 풀고 다시 묶었습니다. 금은방에서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금줄을 손 떨림 없이 꼬는 사람이 저고리 매듭 하나를 못 묶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이마, 꽉 담은 입술, 그리고 두려움이 서린 눈. 오늘 확실히 끝을 내야 했습니다. 한번 보겠다고 약속했으니 보기는 볼 겁니다. 하지만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서연한테 미안하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복자는 품속에 은비녀를 넣었습니다. 40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천주머니 안에 비녀가 가슴에 닿는 감촉이 느껴지자 복자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오늘 손녀 상견례예요. 좋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복자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종로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서연이 잡은 곳이었습니다. 복자가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는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드백 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마른 것이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게 얼굴에 다 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어? 서연의 목소리가 밝은 척했지만 끝이 살짝 떨리는 건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복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복 치마를 가지런히 펴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단단하게 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복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잡는 손이 떨릴까봐 무릎 위에 꼭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방 안에 은은하게 깔린 음악 소리가 오히려 복자의 긴장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조용한 만큼 심장 소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곧 올 거야. 좋은 사람이니까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복자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에 다시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차마 그 눈을 오래 보지 못하고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보겠다고 했으니까 볼 거야. 근데 서연아, 할미 마음은 바뀐 거 아니다. 서연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뒤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복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쥐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다가 서연에게 먼저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복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복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복자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을 안아 올리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병실에 과일 봉지를 들고 멋쩍게 서 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골목길 다니지 마세요 하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배우라고 했습니다. 세공 부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웠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복자가 꾹꾹 눌러 담았던 그 불안감이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어 복자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복자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려 했습니다. 다행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이불처럼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도 굳어버렸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넣었던 손이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맞은편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할머니. 빗속에서 자기 품에 안겨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하며 손을 잡아주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현수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왔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복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수야, 내가 왜 여기서? 서연은 두 사람의 반응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머니와 현수가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현수를 알아? 어떻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복자의 머릿속이 쏟아지는 폭포처럼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현수가 배우라고 했을 때 느꼈던 그 싸한 불안감. 설마 했던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를 목숨 걸고 구해준 그 청년이 자기가 죽어라 반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복자의 시선이 현수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수의 왼손 약지에 투박하고 낡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양복 소매 밑으로 살짝 보이는 그 반지는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금 특유의 묵직한 빛깔을 띠고 있었고 표면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반지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보였습니다. 꽃잎을 겹겹이 폭에 새긴 무늬. 복자는 그 무늬를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밤 손끝으로 더듬어온 바로 그 무늬였습니다. 품속에 넣고 다니는 은비녀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기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지용성만이 쓰던 세공법이었습니다. 복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가슴팍을 뚫고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반지, 어디서 난 거야? 현수는 복자의 시선을 따라 자기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멋쩍게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라고 들었어요. 복자의 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직접 만드신 반지, 그 세공법,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품에 품고 다닌 그 주머니를 안에서 은비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봐. 이 문양. 복자의 손가락이 은비녀 위에 꽃잎 문양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현수의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똑같이. 이 기법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쓸 수 있어. 내가 40년 동안 찾아 헤맨 사람이야.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비녀와 자기 반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문양이 똑같았습니다. 겹겹이 포개진 꽃잎, 선의 깊이, 곡선의 흐름까지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게 분명했습니다. 복자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혹시 뭐니?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용자 석자이십니다. 복자의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용석. 40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이름이 지금 이 청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복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복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한복 저고리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 하며 복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현수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이 복자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태어나서 할머니가 이렇게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단단하게 버텨온 사람이 지금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복자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현수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현수야, 내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어. 복자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빚만 남고 아들 데리고 종로에 왔을 때 나는 굶어 죽기 직전이었어. 가게 뒷골목에서 쓰러졌는데 내 할아버지가 나를 일으켜 세워줬어. 밥 한 끼 사주시고 이 손으로 금을 만지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그 기술이 없었으면 이 가게도 서연이를 키운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 복자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울음이 자꾸 말을 끊었습니다. 그분을 찾으려고 40년을 헤맸어. 어디 가셨는지 살아계신지 그것도 모르고 이 비녀 하나만 붙잡고 40년을 찾았는데 복자는 현수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분의 손자가 빗속에서 이 늙은이 목숨을 또 구해줬어. 그것도 모르고 내가 너를 안 된다고 막았다니. 복자의 말이 끝나지 못하고 울음에 묻혔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자 이름 석자만 남겨진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의 온기가 40년 전 이 할머니의 삶까지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복자는 서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울고 있는 할머니와 고개를 숙인 현수를
번갈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복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미가 잘못했다. 이 사람 안 된다고 한 거 할미가 겁이 나서 그랬어. 네 엄마 아빠 잃고 너까지 고생시킬까봐 무서웠어. 근데 사람 됨됨이를 안 보고 주머니만 본 게 할미 평생 가장 부끄러운 짓이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걸 서연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할머니가 지금 서연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 하고 불렀지만 그 뒤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다시 현수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현수야,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셨어. 사람한테 받은 은혜는 잊으면 안 된다고. 너는 그 말을 배운 적이 없을 텐데 몸으로 그걸 보여줬어. 빗속에서 모르는 할머니를 위해 몸을 던진 게 그게 내 할아버지한테 받은 피야. 그게 진짜 유산이야. 복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은비녀를 집어 현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현수의 손바닥 위에 올려진 은비녀가 식당의 은은한 조명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겹겹이 새겨진 꽃잎 문양 위에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이제 내가 가져. 내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은 건 가게가 아니야. 사람한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야. 그게 이 할미가 평생 배운 전부다. 현수는 손바닥 위에 은비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끝이 만든 문양이 자기 약지에 끼워진 반지 위의 문양과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할머니의 삶 속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씨앗이 이 할머니 안에서 40년 동안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현수는 은비녀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금속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양복 차림의 현수를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복자의 주름진 손이 현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빗속에서 현수가 복자의 등을 감싸 안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복자가 현수를 안았습니다. 잘 왔어. 고마워. 우리 서연이를 부탁한다. 현수는 복자의 품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서연이 두 사람 곁으로 달려와 할머니와 현수를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뒤엉킨 채 울었습니다. 한정식집 방 안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복자가 눈물을 닦으며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야,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종로를 떠나셨는지 혹시 알아? 현수는 눈물을 훔치며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 많이 편찮으셨다고 들었어요. 몸이 안 좋아져서 고향으로 내려가셨다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걱정 끼치는 게 싫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가셨대요. 할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셨거든요. 자기 일은 절대 남한테 말씀 안 하시는. 복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왜 말도 없이 떠났을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수없이 되뇌었던 의문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석다운 이유였습니다. 자기 일은 절대 남한테 말하지 않았던 과묵하고 따뜻했던 그 사람. 복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가시지. 복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품속의 빈자리를 쓸어내렸습니다. 40년간 은비녀가 있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더 따뜻했습니다. 비녀는 현수에게 갔지만 용석의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복자는 경찰에 그 밤 습격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현수의 증언이 더해졌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자의 상권을 노리던 자들의 배후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자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복자는 가끔 가게 진열장을 닦다가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다가 품속에 은비녀가 없는 걸 느끼면 잠깐 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현수의 손가락에 빛나고 있을 그 비녀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녀가 있어야 할 곳에 간 거라고 복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종로 뒷골목에서 쓰러진 복자에게 용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40년 뒤 빗속 골목에서 쓰러진 복자에게 용석의 손자가 몸을 던졌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해주지 않아도 피를 타고 흐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한테 받은 은혜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용석이 복자에게 남긴 그 한마디가 40년의 시간을 건너 손자의 몸짓으로 돌아온 겁니다. 빗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건넨 따뜻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인공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도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